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6년 4월 14일 한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쪽엔 고인이 된 22살의 여성 김희선 씨를 대변하는 검찰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희선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2명의 범인이 있었습니다. 22살의 남성 김 씨와 24살의 여성 추 씨였죠. 여러분, 오늘 사건은 내용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피해자는요, 이 2사람에게 무려 45일간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희선 씨한테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고요.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잔혹하지만 어쩐 일인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산동 감금폭행 살인사건. 사실 범인들이 이 대법원까지 오기 전에 이미 1심과 2심에서 각각 17년,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고 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검찰 쪽은 자신만만했어요. 죽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만 보더라도 너무 끔찍해서 이건 최소 20년 아니면 무기징역감이다 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허탈해하고 맙니다. 판결 내용은 파기환송, 즉 앞서 내린 1심과 2심 결정 그리고 형벌 이거 다 파기하고 이 사건 처음부터 재검토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이 2사람이 살해할 의도가 없지 않았냐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도 사람을 무슨 45일간 감금을 하고 고문, 폭행을 했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다?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물들 위주로 먼저 좀 살펴보면, 먼저 남성 김 씨,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면서 살았어요. 한 달에 3, 4회가량은 완전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아내와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죠. 당시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덕에 이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삼촌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외삼촌이 그를 학대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는 점차 우울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갔죠.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좀 겉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단 따돌림은 그가 매년 겪는 일이 되어버렸죠. 이렇듯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란 김 씨는 고등학생이 된 후에 가출을 합니다.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2003년에는 아예 고향인 신안을 떠나 서울로 상경합니다. 2004년 그렇게 혼자 살아가던 김 씨가 우연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22살 김희선 씨를 만납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죠. 2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서로 어떻게 살았냐, 뭐 좋아하냐. 그러다가 김 씨의 그 불우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된 희선 씨는 좀 동정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의 데이트가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고 2004년 4월 2사람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약 1년 정도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렸고요. 급기야 2005년 1월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 희선 씨는 여고 동창생 추 씨와 앞서 그 가해자로 등장한 추 씨와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게 됩니다. 추 씨는요, 또 그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학대를 피해서 집을 나온 상황이에요. 그녀는 동창 희선 씨를 만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남친 김 씨를 만난 겁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 2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이 3사람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셋이 동거를 하냐?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3사람 다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고 또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또 추 씨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커플이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다가 쪽방 하나를 빌렸고요. 새롭게 삶을 시작했죠. 넉넉지 않은 형편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희선 씨는
월세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남자친구 김 씨의 친누나 집에 갔다가 돈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동거 한 달 뒤인 2월 7일, 그날이 이제 문제인데 불현듯 이 남자 김 씨의 새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목포 쪽에 일자리가 나왔다. 너 나 따라오면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안을 승낙한 게 아들 김 씨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 희선 씨였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솔깃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남자친구의 새아버지를 따라서 목포로 내려갑니다. 며칠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후에 연락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자친구 김 씨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걱정과 불안이 여러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낳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년이 새아버지랑 붙어먹은 것 같아. 둘이 잔 것 같아. 평소 새아버지의 행실이 건전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온 거고요. 근데 또 마침 이때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내 돈 훔쳐갔어. 도둑질한 거 너 알아? 이때부터 김 씨는 희선 씨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녀와 연락이 끊긴 지 5일째 되던 2월 12일입니다. 돌연 희선 씨가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돌아온 게 짐을 챙기려고 온 거였죠. 자기는 여길 떠나겠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실 김 씨와 추 씨가 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막 옷가지를 챙겨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남자친구와 마주칩니다. 당시 김 씨는 희선 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그러면서 바로 추궁해요. 너 내 새아버지랑 잤지? 너 죽기 싫으면 반대로 말해! 좀 이게 심하다 싶기도 하잖아요. 뭐 망상인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예상은 적중했었습니다. 새아버지와 여자친구가 잠자리를 가졌대요. 또한 누나 집에서 돈 훔친 것도 사실이었고요. 김 씨는 자기가 의심하던 게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하자 정말 완전히 감정이 폭발합니다. 또 거기에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까지 끼어났죠. 격분한 그는 주저없이 바로 주먹을 휘둘렀고요. 여자친구의 얼굴과 옆구리 수차례 폭행했어요. 희선 씨가 이 집 나가려다가 붙잡혀서 힘없이 쓰러졌고 막 너무 큰 고통에 몸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여전히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이후 3일간 그는 희선 씨를 감금한 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덧 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추 씨마저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녀는 희선 씨 동창이고 또 더 사이가 가까웠을 텐데 왜 갑자기 그녀를 폭행했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 남성 김 씨한테 마음이 좀 더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 둘 다 이제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라는 그런 동질감 때문에 김 씨 편에 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추 씨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조금 더 일반 사람들과 달랐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김 씨가 계속 그녀를 설득했어요. 얘 우리 아빠랑 잔 것도 모자라서 도둑질까지 한 나쁜 년이야. 얘 범죄자야. 이런 년은 때리고 교육시켜야 돼. 여기에 추 씨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는 친구 희선 씨를 함께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 4일간의 지옥이 이어졌고 어느덧 이 두 사람이 좀 진정이 되는 듯 했어요. 이때 감금되어 있던 희선 씨가 틈을 노렸죠. 살기 위해선 무조건 도망쳐야 하잖아요. 근데 마침 이때 눈에 들어온 게 주방에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설거지 할게 하면서 이걸 핑계로 이 방에서 나가서 주방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믿었고 바로 냅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죠. 미친 듯 골목길을 달리는데
그녀가 채 200m도 가기 전 빠르게 뒤쫓아온 남자친구 김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감히 너 어딜 도망가? 막 이러면서 주먹으로 내리쳤고 또 뒤늦게 따라온 추 씨까지 이 공격에 합세해요. 희선 씨는 다시 집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갑니다. 이후 무자비한 폭행이 또 이어졌죠. 그런데 결국 좀 진정이 된 이 두 사람이 슬슬 걱정이 밀려오게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얘가 신고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제야 좀 현실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를 싸맨 둘이 아예 희선 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옷을 벗겼고요. 문에 자물쇠를 설치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도망간 전적이 있으니까 또 도망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텐데. 그러자 이 희선 씨가 도망갈 틈을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잠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희선 씨를 감시합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죠. 점점 그러다 보니 이 집에 갇혀있는 희선 씨가 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김 씨와 추 씨는 희선 씨에게 그냥 알몸인 채로 집안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거의 시녀처럼 부리는 거죠. 게다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또다시 폭행, 고문을 자행합니다. 왜 이러냐? 그 이유는 단순해요. 야, 너 왜 집안일 제대로 안 해놨어? 너 왜 우리 밥 안 해놨어? 야,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코 골면서 자? 뭐 그냥 오만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 폭행을 하는 거죠. 2월 20일 저녁 9시입니다. 어김없이 이 두 사람이 그냥 희선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9시에 시작된 폭행이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가 매일매일 지금 사람을 때리다 보니까 뭔가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둔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이다병 같은 걸로 둘이 번갈아 가면서 머리를 내리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희선 씨 머리가 2cm 정도 찢어져서 피가 흐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더 폭행을 했죠. 이후로는 철제로 된 그 빨래 건조대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허벅지를 가격하고 내리칩니다. 이때 희선 씨는 이 귀 쪽을 가격당하면서 고막이 찢어지며 또 피가 납니다. 이미 지난 한 달간 계속 이 폭행이 있어서 몸은 지금 멍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치료도 받지 못해서 고름이 터져 나왔고요. 그 당시에 희선 씨는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3월 20일 저녁 9시입니다. 9시 두 사람이 또 폭행해야 된다 라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 당시에 희선 씨는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눈조차 뜰 수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넌 잠이 오냐? 눈 떠, 눈 뜨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희선 씨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자 남성 김 씨가 머리를 잡고 그대로 벽에 내리쳤죠. 그 사이에 옆에 있던 추 씨는요, 방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긁어댑니다. 긁어요. 이건 그러니까 고문인 거예요. 그래서 희선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이번에는 그 드라이버를 건네봤더니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그었죠. 정말 온몸이 막 드라이버로 찢기면서 피가 나고 정말 난 이건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감금 44일째인 3월 30일 밤 10시 폭행이 정말 정점에 이르렀어요. 피해자가 죽기 직전인 상태였고 김 씨와 추 씨의 발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나 신고도 안 하고 나 그냥 죽은 듯이 살 거니까 살려달라고. 집에 제발 보내달라고. 희선 씨는요, 몸을 당연히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어서라도 나가려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김 씨와 추 씨는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즐기기라도 하듯 그걸 막 낄낄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행동에 나선 건 김 씨였죠. 김 씨가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주먹으로 얼굴
머리, 복부 막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막 가격하는 거예요. 계단에 가서 머리채 잡더니 막 내리쳤고요. 희선 씨 정신 잃고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폭행은 계속됐어요. 김 씨는 라이터를 가지고요. 피해자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태우면서 살을 찢었습니다. 또 그걸 구경하던 추 씨도 피해자의 몸을 계속 그었고요. 심지어 망치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음부와 머리, 얼굴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희선 씨의 얼굴 조직이 뜯겨 나갈 때까지 계속됐죠. 이런 온갖 가혹행위로 죽을 만큼 고통을 받던 피해자는 결국 다음날 아침 10시 사망합니다. 무려 45일간 지속됐던 끔찍한 고문, 감금, 폭행,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엽기적이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사실상 이 김 씨와 추 씨에게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김 씨로서는 희선 씨가 자기 새아버지하고 성관계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폭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해요. 물론 피해자의 행동이 옳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범인은 그냥 피해자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다 탓만 있는 거예요. 2005년 8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두 사람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요, 이 폭행 정도로 봤을 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작은 방 안에서 셋이서만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술도 지금 너네 이렇게 사람을 때려놓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재판부도 살해할 동기가 없는데 이렇게 장기간 고문을 할 수는 없다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때 선고된 형량은 불과 장기 15년, 단기 7년이었어요. 왜냐하면 범행 당시 김 씨의 나이가 만 19살이라 법적으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또 김 씨가 이전에 강력범죄 전과가 없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데 이어진 2심에서 두 사람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허무하게도 파기환송. 대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리나 너무 궁금한데, 우선 이 여성 추 씨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참작을 했고, 또 살해를 하기 위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고문한 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김 씨와 추 씨 둘 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성장한 사람이다 라는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게 조금 마지막 부분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데, 얘네도 어린 시절 불우했으니까 이렇게 폭행을 한 걸 어느 정도 봐줘야 된다. 단순하게 보면 이런 논리인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어쨌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었고 결국 이들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됩니다. 45일간 끔찍하게 한 사람을 고문하고 살해한 두 악마에게 법마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그리고 남들보다 낮은 지능이 과연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굉장히 잔혹한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2024년 현재 김 씨와 추 씨는 형을 모두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뒤늦게라도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길 바라고 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